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또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이고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커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도 많은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잘 챙겨야 될 때죠. 호흡기 관리와 또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공기도 깨끗할 텐데요. 다만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자외선도 강할 텐데요.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5.3도, 강릉은 16.6도, 부산은 18.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한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도 깊어지고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입니다. 약 2년간 유지되어 왔던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부터 해제되고요. 착용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5월 이 정부는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했었는데요. 밀집도 등을 이유로 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의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원한다면 마음껏 경기나 이 공연을 즐겨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남은 방역 정책들도 하나씩 완화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출구 전략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됐어도 예외적으로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전면 해제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면 해제는 코로나19 출구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실외에서 이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데다가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공연장이나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밀집해 있기는 하지만 실외에서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적은 면이 또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률이 60에서 70%대를 유지하는 것도 이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요,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밀접 접촉자, 또 다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을 하거나 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외에서는 자율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긴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중교통은 꼭 네.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또 기타 운송수단 차량들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또 외부와 분리돼서 사방이 구획된 그런 구조물도 모두 실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대중교통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씩 방역 조치들을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입국하면 입국자들 대상으로 하루 안에 PCR 검사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의무인 상황인데 이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대면면에 제한된 상황인데 이게 재개되는 방안도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확진자들 무조건 7일 동안 지금 격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향과 또 국민 면역도를 고려해서 의무 격리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니까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방역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생활 속 불편함들이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네. 네, 개인 방역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이건 또 알고 있어야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규제 지역 해제 후 부동산 세제 변화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단어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른 그대로 특정 지역들을 묶어서 이 금융, 세금, 청약, 거래와 같은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 제도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과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를 했는데요. 먼저 수도권에서는 이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해서 규제 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였던 이 세종과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이 세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추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집을 팔고 생기는 이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2년 동안 보유한 뒤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선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인데요. 하지만 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 뭐 전월세 같은 것들을 내줬다가 2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거주 요건이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 취득일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 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이 양도세 족쇄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게 되면은 일반 세율 6에서 45%에 20에서 30%포인트를 더한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규제 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과세율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일반 세율이 보통 1%에서 3% 정도 수준에서 매겨지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부터 굉장히 무거운 취득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8%에서 12% 정도로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부산의 아파트 한 5억 정도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취득세로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내달부터 취득세가 8분의 1 수준인 5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 정도 취득세만 내면 부산에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 여전히 매겨지고 있으니까 이 점도 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받게 되면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이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3.5% 정도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 해제가 되면서 그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1.2%에서 6%의 높은 중과세율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채 중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요. 일반 세율 0.6%에서 3% 정도의 세율을 적용을 받은 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많이 풀린 비규제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집을 추가로 살 때는 은행의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계약서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의무들이 다 사라지면서 은행 대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모욕 명예훼손 학생 교권 침해 심각입니다.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단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누워서 뭔가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불법 촬영과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1년 사이에 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교육부 자료인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또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1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교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 교권 침해, 모욕과 명예훼손이 57.6%, 1,2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상해폭행이 10.9%인 229건, 또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9.7%인 205건,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4.1%인 86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도별로는 경기가 53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서울이 24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폭력뿐이 아니고 신체폭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런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일단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처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45.4%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 교내봉사,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 전학 처분, 사회봉사, 퇴학 처분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급 교체 조치를 포함한 기타 조치도 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좀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리서치 전문 기업에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 남녀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에 교사에게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냐 이런 질문에 벌점 부여가 3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퇴학 조치가 25%, 체벌이 24.6%, 말로 훈육해야 된다는 의견이 14.5%, 또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 그냥 놔둬야 한다가 3.7%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21.3%, 잘 모르겠다가 12.3% 순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실효성 있는 어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위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도 또 시행이 돼야 될 필요도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또 생활기록부에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내용은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교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되는 어떤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된다면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진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진짜 저런가 그렇죠. 싶을 정도야.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따라 차를 몰아 목적은 없지만 푸른 신호 날 이대로 이끄는 중이야. 돌이킬 수가 없이 내게 매혹돼. 나쁜 방향 좋은 결말 복잡한 기분이야.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는 지난 16일에 어디 특별한 곳 다녀오셨다고. 아, 네, 좋은 곳 다녀왔습니다. 운전 실력을 늘리고 싶은 초보부터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고 싶은 고수까지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면 모두 여기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충청남도 태안군 모이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16일에 국내 최대 규모죠. 드라이빙 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12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의도의 한 1.5배 정도. 여길 방문한 사람들 일단 거대한 스케일이 저처럼 한번 놀랐고 또 색다른 주행 코스에 2번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충남 태안군에 생긴 드라이빙 체험센터입니다. 국내 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모부터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죠. 자, 바로 이때 선수가 입장합니다. H사, K사, G 브랜드의 다양한 차량이 등장하고요. 요 차량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이탈진 경사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총 13개의 트랙도 있고요. 젖은 노면에서 즐기는 드리프트까지 총 8가지의 특별한 체험형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저 경사 보세요. 시원하죠? 와,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데 평소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구현시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곳이 우리 자동차 기업이죠. H사가 처음으로 지은 드라이빙 센터인데요. 쉽게 말해서 운전 체험 시설과 주행 시험장을 동시에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운전을 연습할 수 있고요. 숙련자는 자신이 상상해본 드라이빙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인데요. 총 8가지의 특별한 코스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을 한번 쭉 훑은 거고 네. 이제부터는 지금 8가지 코스가 있다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시죠. 조모조모 뜯어봐야겠죠. 8개 주행 체험 코스를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동 코스입니다. H사의 I 모델과 K사의 E 모델 등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전기차를 운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2번째 가혹한 조건의 마른 노면 서킷 코스. 또 3번째 바로 저겁니다. 젖은 노면의 서킷 코스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노면은 구불구불한 길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차량 성능을 확인하는 거고요. 저렇게 젖은 노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성능이 또 젖은 노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았어. 네, 몸소 차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동 코스에서는 수막 현상 같은 경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원래 자동차 거동이 노면 상태,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차이점을 몸소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빗길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안전운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물 위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거 타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우토반을 확 달리는 것처럼 한 200km를 달리는 구간도 있다면서요. 네, 아주 시원한 구간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수밖에 없는 곳이겠죠. 고속 주회로 코스인데요. 전체 길이 4.6km에 전체 센터를 감싸는 빠르다, 진짜. 타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최대 38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온몸으로 아찔한 경사각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는
최고 속도 시속 25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속도 제한이 없는 말씀하셨던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죠. 네. 아우토반처럼 자동차의 빠른 속도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전문 드라이버의 시범 운행을 통해서 240km의 속도를 체험할 수 있고요. 와. 안전을 위해서 고속 주회로 코스는 단계적인 교육도 또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거의 40도 가까이 기울어진 그 코스를 달리는 네. 거 정말 짜릿하고 뭔가 두려움도 같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하니까 안전하긴 할 텐데 네. 조수석에 옆에 앉아서 그걸 체험하면은 이게 온몸이 그렇죠. 아, 그렇게 너무 무서울 것 하겠어요. 같아요. 이야, 다른 코스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남은 코스는 더 화려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자, 먼저 다목적 주행 코스입니다. 안전표시 삼각코너 러버콘을 이용해서 짧은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코너링을 구사하는 짐카나도 있고요. 평탄한 노면에 러버콘을 일정하게 배치한 후에 그 사이를 차가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복합 슬랄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 러버콘을 칠 듯 말 듯, 칠까 말까 막 이리저리 피해갈 때는 진짜 보는 사람들 손에 땀을 쥐게 해요. 네. 아, 운전하는 어른들을 위한 하나의 놀이공간 혹은 뭐 테마파크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드리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젖은 원선의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차로 코너를 돌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뒷바퀴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드리프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7번째 킥플레이트인데 이 코스에서는 노면에 킥플레이트 즉 첼판을 설치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그러니까요. 저 네. 드리프트는 정말 아무나 경험해 볼 수 없는데 전문 레이서들만 하는 건데 그렇죠. 저걸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또 마지막 코스 소개해 자, 주시죠. 끝으로 SUV 차량을 위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는요, 다이나믹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사로, 자갈, 모래, 수로 등 다양한 오프로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최대 70% 경사진 언덕을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밟지 않고 오르내리다 보면은 진짜 스키를 타는 것처럼 가파르게 곤두박질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SUV에 달린 첨단 기능 덕분에 이 또한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차박 캠핑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체험할 때는 전문 드라이버가 위급 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처럼 캠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 단위로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방문 방법은? 일단 이달 지난 16일부터 일반 고객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누구나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는 날짜는 일주일 중에 금, 토, 일, 사흘이고요. 운영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약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 홈페이지에서 일단 가입하고 원하는 프로그램과 차량,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연간 한 15,000명 정도가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벌써부터 좀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예약이 일찍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좀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있다고 해요. 네. 네. 그 설명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요. 네. 어린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죠? 주니어 드라이빙 체험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또 코스를 돌아보면서 주행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140cm 이상의 7살 이상 초등학교 전학년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교통 문화를 알려주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면허가 없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맞아요. 네, 이번 주행 시험장에는 지상 2층 또 1223제곱미터 규모의 고객 전용 건물이 생겼는데요. 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 또 이론 교육 후에 바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게끔 스타팅 포인트와 결합된 강의실, 또 신차와 콘셉트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전시 공간 이런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있으니까요. 이런 색다른 방문 경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서둘러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네. 아, 신나겠네.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은데요. 네. 태안에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냥 가야 됩니다. 태안고 동네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단체로 갈까요? 우리? 갈까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네.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이것 때문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덕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그리고 옆집, 앞집 여자 역할을 예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끼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부쩍 옷차림에 신경 쓰질 않나 퇴근이 늦어지질 않나. 글쎄 요즘엔 휴대전화를 화장실까지 들고 가더라니까요. 어쩐지 내 남편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 있죠? 여보, 화장실 가는데 휴대전화 왜 자꾸 들고 가? 볼일 보는데 볼일에만 집중해. 휴대폰을 왜 집중하고 그래? 아이고 깜짝이야. 응? 아니 회사에서 중요한 연락이 올까 봐 그래요. 응? 밤 11시에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가? 당신 좀 수상하다? 그 뭐가 수상해. 당신 의부증이야. 어? 쓸데없이 그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마. 나 볼일 볼게. 응? 의심만 쌓여가던 어느 날, 전 뜻밖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 사는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글쎄 꼬리를 흔들면서 여자한테 애교를 부리는 겁니다. 어머, 수림 씨 안녕하세요. 옆집에 예인 엄마예요. 네, 예인 엄마. 네. 어서 오세요. 어머, 우리 강아지가 왜 예인 엄마한테 꼬리를 흔들지? 어머머, 이제 배까지 보여주면서 발라당 뒤집잖아. 어머, 웬일이야. 낯선 사람한테서는 막 짖는데 쟤 왜 저래? 너 왜 그래, 너? 그래 아니 얘 왜 이러지? 뽀삐야 진정해봐 뽀삐야. 잠깐, just a moment. 우리 집 강아지가 뽀삐인 거 어떻게 어. 알았대요? 당신, 우리 집에 온 거 처음 아니지? 너희들 딱 걸렸어!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우리 강아지가 앞집 여자를 반기는 모습에서 저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반려견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야, 반려견 때문에 외도가 다 걸렸네. 강아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네, 부정행위에 좀 많은 증거가 있죠. 그중에서 반려견이 딱 외도의 증거가 됐던 사연인데요. 자, 남편과 아내 A, B, C 10년간 함께 살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여성 C 씨였는데요. 2018년 초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당시엔 유지를 하고 있어서 별 의심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아내가. 그런데 어느 날 안 그래도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로부터 나흘이나 지났어요. 아내는 남편이 여성 C 씨의 집 근처에서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딱 걸렸죠. 아내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러 갔다. 그러면 외도 현장을 딱 그냥 들켜버린 거잖아요. 딱 걸린 그건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여성 C 씨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처음 만나서 네.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알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후에 추가적인 외도의 증거도 사실은 이 반려견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단순히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던 남편과 C 씨가 네. 남편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함께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네. 그 내용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수상하던 2사람 그로부터 1달 뒤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남편이 C 씨와 함께 반려견들을 산책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네. C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고요. 어허. 다음 날 옷을 갈아입고 함께 집에서 나온 2사람이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커피 사들고 C 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게 됩니다. 대박. 아니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더니 외도 현장까지 그럼 다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연녀가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있네. 그것도 증거를 딱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아내가 어느 날 내연녀 C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유부남에 애가 2이 있고 내가 보니까 그 집에 드나들고 있던데 남의 가정이 깨지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묻자 내연녀 C 씨가 네. 경고는 그쪽 남편한테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유부남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또 남편은 자신의 SNS 프로필에 CC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랑해라는
제목을 달면서 애정을 과시하다가 또 SNS에 딱 증거를 남긴 거죠. 네. 보니까 남편이 외도한 그 증거는 물론이고요. 내연녀가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 이것까지 다 이제 증거로 잡게 되는 거죠. 다 뭐 빼박 증거라고 하죠. 네. 그렇죠. 증거 중요시 하니까 생각하시잖아. 저는 너무 법원에서는 굉장히 좀 괘씸죄가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자료가 2,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와우. 보통 내연녀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많으면 1,500 이렇게 나오는데 2,500이 나왔다는 건 처음에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다가 또 그다음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네.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미 별거가 오래되고 이혼 소송 중에 만났으면 그거는 이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별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연녀의 주장을 배척했고요. 반려견을 만나서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한 거에는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 아줌마랑 뭐 어디 놀이공원 갔어, 뭐 아저씨랑 어디 갔어.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저 반려견과 관련된 것도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네요.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요즘에는 그런데 애완동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려견, 반려동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이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고 또 가족처럼 정말 밀접하게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반려동물들은 어리둥절하겠지만 이 동물들이 이 증거가 되는 이 굉장히 좀 상간이 행위에 대한 어떤 입증이 되는 그런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물론 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겠지만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반려견 산책시킨다고 아내를 속인 뒤에 만난 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친해진 반려견이 죽게 됐는데 이 내연녀가 자기 SNS에 추모 글과 사진까지 올렸다는 점도 이 부정한 어떤 관계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로 인정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위자료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됐어요. 2,5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런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네요. 그런 거 하면 보통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데려가느냐 많이 크게 다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반려견을 누가 데려갈지 그게 그래요? 다투기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이처럼 키우니까. 맞아요. 실제 우리 있었어요. 뽀삐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럼요, 있었어요. 그 실제 6년차 부부 딩크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결혼 전부터 합의하에 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았고요. 대신 이제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었거든요. 총 4마리였습니다. 요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우기로 한 거예요. 비록 남편이 학생 신분일 때부터 키워온 반려동물들이지만 네. 아내도 이 아이들에 대한 좀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어. 그래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혼 소송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겠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심지어 그 여자가 다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딩크족으로 합의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아내 상처가 정말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미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 거겠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막상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들 이거 누가 키워야 하느냐 이 고민이 남게 된 거죠. 저 결혼 전부터 키워오던 동물들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겐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애정이 생겼으니까 맞아. 이 아이들을 또 자신이 남편에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한 심정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네. 아이는 양육권 소송을 하는데 네.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권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려견이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아직까지는 물건은 이게 아닌데, 물건으로 돼 있지 사람- 않습니까? 제 아이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법에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자, 물건을 나누는 건 뭐라고 하죠? 재산 분할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네. 양육권을 이제 정하자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도입된다면 양육권자하고 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이 이제 바뀌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자녀는 누가 키우느냐? 누가 키워요? 엄마 아빠가 서로 키운다고 하면 그렇죠. 자녀 의사를 묻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반려견한테 의사를 물어야 돼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아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면접 교섭이라든지 네. 양육비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학생 때부터 데려온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그럼 정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도 엄마랑 있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걔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강아지한테.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너 어디 되지 갈래? 않아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손 올려보라고. 근데 이게 법보다도 이거 해야 돼. 통역기가 먼저 나와야 돼. 요즘에는 강아지들 이렇게 앞발로 버튼 누르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보조 도구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네.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생각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결혼 전부터 이 각자의 재산이었던 건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각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그 재산을 뭐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네. 금전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맞아. 반려동물이 뭐 동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적 지위는 재산 이렇게 물건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동물을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하고 있던 중에 공동 비용을 들여서 이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다, 분양을 받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누가 더 이제 많이 양육에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따져서 이 소유권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학생 때부터 키우던 원래 데리고 있던 맞아요. 강아지였고 함께한 시간도 훨씬 더 길잖아요. 물론 아내도 정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편에게 이제 소유권이 기속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협의나 조정 절차에서 너는 이제 외도를 해서 상간녀랑 아이도 새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반려동물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남편 동의를 받아서 협의하에 데리고 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인식을 느낄 수 있네요. 맞아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확실히 가족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거 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금수저라던 남편 알고 보니 흙수저였어요입니다. 자, 이번 사연도 공투로 준비해봤습니다. 금수저 남편 역할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얼마 전 저는 소개팅에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키며 외모며 영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실망하려던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조건이 아주 괜찮았던 겁니다. 듣자니 친구 예인이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저 수림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한번 만나주시겠어요? 아시겠지만 전 아무 남자랑 사귀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본론은 들어가죠. 부모님 무슨 일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 변호사? 부모님께서 전문직이셨구나. 그리고 그럼 재용 씨 건물도 있으시고. 건물이요? 네, 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두 채 있어요. 어머 건물주였구나. 그러면 이 세계예요. 내일 당장 결혼해요. 컷! 경제력 하나는 끝내줬던 소개팅남. 그는 소위 말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저는 든든한 그를 믿고 결혼까지 골인했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가 말한 경제력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재용 씨,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부모님 변호사 아니었어? 변호사? 아니고 내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 주신다고 했지. 변호사? 변호사 이랬잖아. 아니, 그럼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건물 두 채는 뭐야? 두 채 건물. 건물 두 채, 그거는 저 비닐하우스 두 채 있지. 내가 뭐 어디 뭐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두 채 있어. 비닐하우스. 내가 그때 두 채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을 불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비닐하우스에서 살면 돼. 이건 사기야, 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알았던 남편 알고 보니 은수저도 쇠수저도 아닌 흙수저였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인데 어떻게 이걸 감쪽까지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결혼 취소하고 싶어요. 변호사요. 잘 들었어야 돼. 변호사가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했던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여성 A씨 어릴 적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자수성가했고요. 그 결과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의 대리가 됐습니다. A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경제적 안정을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 장래 결혼할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자신과 다르게 부유한 배경을 갖춘 남성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만나게 된 남자 배경이 어떤 거예요? A씨는 지인들의 소개로 남성 B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르고 골랐던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부유한 집안 배경 갖추고 있었고요. 야. 게다가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소위 금수저였다고 합니다. 음.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 뭐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고. 예?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부모님 재산에 따라서 네. 수저 색깔이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인데 형편에 따라서 뭐 금수저가 제일 좋은 거고 그것보다 못하면 뭐 은수저, 동수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네네. 해요. 또 아내는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금수저 남자 이야. B씨를 결혼 상대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수저 계급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함을 씁쓸해요. 안겨주는 맞아. 신조어긴 한데 어쨌든 아내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르고 골랐어요. 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변호사 아니라 변홍사였던 거죠. 결혼한 지 반년에 접어들 무렵에 A씨의 생각과 달리 남편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내가 알게 아하. 됐습니다. 신혼집으로 남편이 마련해 온다는 집, 물론 이제 전세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남편의 경제력과는 달리 전세였고요. 남편이 물려받았다는 사업 역시 규모가 작고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결혼 후에 생활비는 A씨의 급여로 충당을 해야 했고요. 향후 뭐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돈 역시 이 아내 A씨가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알고 봤더니 경제력을 속인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럼 A씨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그걸 좀 잃고 싶지 않아서 경제력을 그래서 고르고 고른 남편이 이랬으니까 좀 사기 결혼이 아니냐 이런 네. 의심까지 아내가 하게 맞아. 됐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부유한 척하며 결혼까지 한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속상했나 보다. 결혼까지 취소한다고. 그렇죠. 근데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력을 부풀린 게 이게 사기인지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단순히 좀 부풀렸다고 이게 다 혼인 취소면 상당 부부가 또 혼인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남성이고 여성이고 조금씩 좀 부풀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게 사기 결혼이다 그렇게 또 매도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기 결혼,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성이 본인이 아주 서울의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나왔다. 네. 그리고 거기서만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 학교 주변에서. 그 학교에서. 여성이 깜짝같이 속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아주 잘 나가는 뭐 회사에서 회사를 나왔고 이제 사업을 네. 준비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여자 쪽에서 사업자금까지 대줬어요. 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소송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 결혼과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여성이 위자료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은 본인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거든요. 학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조건만 따지면 또 그것 때문에 그래. 이혼하는 경우 있으니까 조건보다는 사람의 인성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력을 좀 과하게 부풀리는 건 직접적인 그건 사기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럼 그렇죠. 아내 어떻게 실망이 너무 크겠다. 변호사하고 변호사는 큰데 차이가.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렇게 본인의 경제력을 부풀리는 건 혼인 사기로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사기로 보는 경우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민법에서 이 혼인 취소로 해당하는 어떤 사기라고 말하려면은 이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업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뭐 혼인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속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기망행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고도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그런 경우도 이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속이려고 하면 어떤 관습상, 조리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을 안 해야 돼요. 맞아. 그러면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어떤 거냐? 이 판단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당시 어떤 나이라든가 뭐 초혼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결혼을 결정을 할 때 이 말하지 않은 사항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이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결혼 결정했다는 것을 이 속인 사람이 말 안 한 사람이 알고도 숨겼느냐.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어떤 사항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 중에는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네. 이제 큰 트렁크를 갖고 오셨어요, 사무실에. 아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왔다는 겁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잠만 잤대요. 부부관계도 없이. 그럼 이상하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결혼 전에는 몰랐냐 했더니 결혼 전에는 좀 남편이 그랬대요. 혼전 지켜준다고. 순결 지켜주겠다. 그렇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맞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 지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기능이 장애인지 아닌지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게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민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야.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 혼인 취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심리만 좀 상담 안 될 것 주시면 돼요.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이런 신체적인 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제 속이고 결혼했으면 그 혼인 취소가 되지만 네.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 혼인 취소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지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그럼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혼하고 이럴 때 그래도 한 10년은 살아야 재산 분할해서 반반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맞아요. 그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짧을 때는 사실 재산 분할하기 좀 네. 애매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같이 만든 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짧다 길다를 판단하는 게 뭐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안팎으로 이제 혼인 생활하다가 이제 끝났다, 관계가 끝났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재산 분할 개념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의 개념으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물이나 예단이나 가구 같은 혼수해온 거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뭐 주택 구입에 든 비용 내가 부담한 걸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청구가 진행이 되는데 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례 같이 아예 정말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혼여행 비용이나 예식 비용 이런 것들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무용의 지출이라는 점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받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신혼여행은 남편도 갔으니까 아내가 귀책 사유가 있었거든요. 네. 남편도 갔으니까 난 비용 반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내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이 됐는데 신혼여행도 안 갔을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남편 몫의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혼할 때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뭐 이런 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 쳤죠? 이세영님. 사기죠, 그거.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는데요. 글쎄 15년 된 거실 소파를 바꾸려는데 남편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려는 거거든요. 가죽 소파를 사 사계절 쓰기도 힘든데 그걸 15년을 썼고요. 아유, 오래 쓰셨. 너무 오래돼서 안개만 해도 가죽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바꾸자는 건데 남편은 멀쩡한 거 왜 바꾸냐? 15년 되면 바꾸란 법이 있냐? 저도 15년 됐지만 잘만 굴러간다. 아유. 가죽이 떨어지면 당신이 청소를 잘하면 될 거 아니냐면서 엄청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살림은 내 인력인데 왜 이렇게 참견하나 모르겠어요. 남편이 원래 집안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퇴직하기 전에는요 집안에 벽지를 바꿔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퇴직하니까 냉장고가 고장나도 멀쩡하다 버리지 마라. 에어컨이 필요하다 해도 사지 마라.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면서 온갖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 나이에 남편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 같다니까요. 다른 집은 와이프가 뭘 사면 같이 언혼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쓴다던데 저희 남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파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희 남편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저게 지금 저 소파가 도화선이 된 것이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부터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네. 한데 집은 하나인데 주부 2명 혹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살림 간섭하는 남편이랑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상 퇴직한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 살림의 간섭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만나면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남편을 반품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뭐 반품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실제 그건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사실 남편살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특별히 은퇴 남편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꼭 기억하실 건 남편들이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거나 너무 심하게 통제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해법부터 찾아야 되겠죠. 네. 제 주변에도 사연 속에 남편분이랑 비슷한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정말 식탁을 한번 바꾸자 했더니 왜 바꿔 계속 그랬던 양반이 밥을 먹는데 한 번은 식탁을 이렇게 모서리 보더니 아유 많이 낡았네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차 그래서 그래 바꿔야 되겠지? 한 10년은 더 쓸 수 있겠어. 왜 바꿔?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안 바꾸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니 부부가 좀 맞벌이하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아는 지인도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방 가위 하나 살 때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뭐 하나 살 때도 뭐 하나 버릴 때도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지만 남편이 화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은 표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거실에 딱 있는 소파 같은 건 너무 표가 나니까 합의가 돼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 남편 입장을 좀 두둔하자면 이게 지출이 극도로 꺼려지는 게 벌어 들여오는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무서워지거든요. 맞아. 그런 마음도 좀 이해를 해줘가면서 아마 남성의 모든 마음은 지금 우리 이재용 MC께서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게 허락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토론이라고 논의라고 생각해야 될지 그건 그러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 보통 60대 이상 되신 또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작고 큰 말다툼은 있지만 대부분 남편들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관철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적어도 그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은 아직도 내 남편은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가장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 힘을 좀 실어주는 편인 거고요. 존중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대부분 고 연령대의 부부들은 남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경제권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결정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랜 관습들이 자꾸 아내가 뭘 살 때마다 남편에게 논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일종의 합의된 관계지만 네. 오랜 습관에 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는 암암리에 나는 전업주부로 있었다 싶은 경우에는 가정경제의 기여도가 내가 좀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안 돼라고 했을 때 강하게 주장을 또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유지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 그 정신 역동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경우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냥 결정하셔도 그건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네. 솔루션 어떤 게 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은퇴 남편 증후군 아리 중?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겪게 되는 심리적인 혼란과 고민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은퇴, 남편, 증후군 이렇게 부를 정도인데 네. 이게 의학적으로 일종의 질병으로 진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퇴한 남편을 새롭게 맞아들이면서 사실상 남편이 귀환했는데 집이 아비 귀환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적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적응 장애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한 건 뭐냐면 남편도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이 낯선 거고요. 아내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이 낯선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모아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이걸 황혼 적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황혼 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간섭하고 잔소리거든요. 이거 처음엔 쉽게 들리지만 나중엔 환청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안에 좁은 집안에 들어와서 평가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갈등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살림에 관심도 없었다가 벽지 바꾼 건 웬만하면 다 알 텐데 그것도 네. 몰랐다가 은퇴한 후에 갑자기 이것저것 막 관심 가지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만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살림이라는 건 네. 정말 오랫동안 내 영역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훅 들어와서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같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장혜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좁은 관할지 안에 관리자가 지금 둘이에요. 네. 그러면서 생겨난 일종의 권력 갈등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아내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태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남편은 왜 태클을 걸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남편이 지금 예민해요.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막상 내 일을 접고 들어왔을 때 우리 아까 이종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고 나가야 될 것들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직 심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내게 올 미래와 막막함에 대한 긴축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소비를 두고 이제 뭐 다른 집은 뭐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 말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집집마다 이 은퇴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관리 때문에 사실상 소비가 제한되거나 이 소비를 두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유. 이 집 소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짠돌이 남편과 소비 결정 시간을 정하라.
이 남편은 갑작스럽게 퇴직했다고 해서 이 짠돌이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짠돌입니다. 원래가 알뜰한 남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째, 차도 15년을 탔대요. 15년. 맞아. 거기다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도 버리지 말라는 버리지 거예요. 말라고. 그런데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건 은퇴 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알뜰함, 본연의 짠돌이 기능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퇴직하면서 활성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 남편 입장에도 한번 서 본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아야 그의 심정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읽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 텐데 공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왜 이렇게 벌벌 떠나 심지어 다루 이렇게 소파에서 가루가 떨어질 정도면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안 바꾸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관리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파 관리가 아니고 소파 지킴이가 아니라 지금 본인의 불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내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한이 된 수입 가운데 아내가 쓴다고 했을 때 남편이 볼 땐 이 아내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오히려 아내의 행동이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거고 오히려 자기의 불안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 낚시 뭐 골프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야 낚싯대 새 거 나왔대 신상이야. 그러면 그래? 하나 사지 뭐. 뭐 골프채도 야 신상 나왔대. 그래? 하나 사지 뭐. 그렇게 막 돈 팍팍 쓰시는 분들보다 좀 아끼는 저는 이 사연 속의 남편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박수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워낙에 그냥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퇴직을 경험한 다음에 수입이 안 생겼다? 네. 그러면 극도의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도 많이 아끼고 절약하고 네. 뭐 표현을 하자면 짠돌인데 네.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짠 정도가 지금 그럼. 인생의 최고조에 달했을 네. 것 같아요. 염전이죠. 아 너무 거의 짜다. 염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 남편 짠돌이야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지금 갈등 상황이 꽤 고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특별히 보통 남편들이 은퇴한 이후에 5년 정도까지가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년 안에 우리가 어떤 구매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좀 가져가시면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에게 무조건 이거 바꿔야 돼 오래됐어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게 필요하고 이걸 왜 구매해야 되는지 남편이 납득이 돼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필요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사실 소파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하고 연결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소파를 앉았을 때 허리에 부담이 어떤지 그리고 이 소파가 오래됐을 때 호흡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소파에 앉으면서 소파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이런 일련의 통증까지 함께 호소하면서 이 남편에게 이 소파를 왜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좋고요. 동시에 이렇게 약간 마음이 답답하거나 뭔가를 사기에 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 마음의 긴축이 시작됐을 때는 구매 시점을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소파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당장이 아니라 여보 우리가 내년쯤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약간 길게 마음을 두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좀 짜셔야 되겠죠? 그래야 남편도 그 사이에 안정적으로 이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서 그때쯤인 소파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안심을 해야 소비가 시작됩니다. 근데 짠돌이 남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쇼핑하러 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단 쇼핑하러 나가게 되면 소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앉아도 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러면 맞아요. 우리 집에 어울리겠는데 이러면서 사람이 sol깃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얼마나 또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귀가 sol깃해지는데 네. 아예 가지를 안 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더 맞아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짠돌이 아니더라도 쇼핑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좀 보러 가자 그러면 갔다 와. 나 그러니까. 뭐 좀 보고 그래, 있을게. 맞아. 나 여기 뭐 카페에 있을게.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라도 말하면 고마운데 승질을 내죠. 그렇죠. 보통은. 그만 가 시간 네.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 쇼핑에 관심 없는 남편하고 같이 쇼핑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남편도 그곳에 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 가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오로지 아내의 쇼핑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모종의 목표를 주시면 대부분 남성들이 관계지향적이기보다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혼자 가세요. 꼭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남편하고 가면 사실 살 것도 잘 못 사게 되거든요. 맞아. 스트레스 받아. 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살 생각이라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가지 않겠다 싶으면 당신이 한번 봐주면 참 좋은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가신다? 그럼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아니 남편들도 가서 남편 왜 쇼핑을 싫어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탁탁 사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못 사서 속상해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더 속상하거든. 내가 이것도 그렇죠. 못 해주는 무능한 남편이구나. 네.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세 번째. 힘든 소파 청소는 남편에게. 네. 아니 제가 남편이 짠돌이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말했다고 말씀하셨냐면 가죽이 떨어지면 당신이 청소를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안 돼, 안 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사실 가정의 소비에 관련돼서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남편의 태도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무엇보다 이 남편이 소파를 유지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다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마루 청소를 좀 담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쓸고 또 쓸어도 계속 그 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아 이게 정말 오래되긴 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소파가 달라지고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구매가 필요하겠다는 욕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선 본인의 수고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편 잘 꼬시셔고 그리고 가족의 역할 분담을 좀 하실 때 마루 청소는 남편이 하시도록 해서 소파의 고충과 아내의 마음 고충도 같이 알아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한 남편이 청소를 그 거실 청소를 하겠어요? 아내분이 며칠 집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 일주일 정도 맞아. 가. 곰국 그러면 끓이고. 집안이 곰국 아무튼 끓여놓고 가. 그러면 자꾸 떨어지게 청소하면 또 떨어져 있고 그걸 보고 아내의 마음을 그때야 이해하지 않을까. 집을 비우세요. 떠나세요. 맞아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바꿔야 하는지 필요성을 스스로 좀 느끼게끔 그걸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오늘 그 함께 하시는 남성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또 저 소리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저 소리 한다. 왜 그놈을 곰고 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필요는 구매의 어머니입니다. 분명하게 왜 필요한지 목적이 선명하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내가 긴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납득이 되면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며칠 아니면 뭐 한동안 좀 떠나 계셔서 남편이 집을 청소하는 과정에 아 이게 정말 낡긴 낡았어 이런 판단이 들면 아내의 또 다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떠나 계시든 아니면 분업을 하시던 간에 남편이 직접 소파와 관련된 모종의 관심을 끊임없이 갖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편이 그 어떤 구매를 미루는 동안에 굳이 너무 강요하지 마실 게 다툼만 일어나고 소파는 사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구매를 조금 늦추더라도 남편이 그 필요를 충분히 느끼도록 해서 함께 공동의 구매와 공동의 책임과 동시에 공동의 기쁨도 누리도록 하시는 거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고민 없이 남편 그냥 싹 무시하고 일단 주문을 했어. 근데 뭔가 탈이 나면 그걸 또 어떻게 견디겠어요. 남편이 그거 봐라. 내가 사지 맞아. 말랬지 않았냐.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네. 소파를 그 남편이 못 사게 하니까 큰맘 먹고 그냥 홈쇼핑 하길래 그냥 사버렸대. 싹 바꾸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 걸 싹 해버렸대. 그 마사지 할 때 되게 소리 나고 막 진동이 일잖아요. 네. 좀 편하게 소파 앉아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흔들리고 막 시끄러워 정신없다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반품했대요. 그러니까 잘못 남편하고 샀어. 합의가 되지 않고 네. 반대하는데 뭘 사면 그 나중에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맞아. 그런 그쵸. 부담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안마까지 되는 소파 어디서 파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궁금한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소비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돈이 넉넉할 땐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소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기화로 해서 그 이전의 다툼의 주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임재범 씨 노래처럼 그건 전쟁 같은 사랑 이런 얘기하는데 전쟁 같은 사랑. 네, 그거는 그냥 전쟁이에요. 사랑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매와 관련된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권력을 잃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마음의 긴축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빙하기가 네. 살짝은 좀 풀려야 돼요. 이 얼음이 어느 정도 살짝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지연을 하시고 그때 시간이 조금 지날 때까지 우리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할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필요가 느끼게끔 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내가 소파 하나 못 사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맞아요. 그래도 남편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 생각을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셔야겠네. 네. 소파를 바꾸는 게 그 천가리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쿠션이 꺼졌다고요. 그게 싫어서 그러거든요. 네. 그럼 하여간 천가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요. 오늘 저도 이제 옷이 좀 두툼해졌어요. 진짜 날이 제법 추워졌고 어제 살짝 문을 열고 잤더니 벌써부터 목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럴 때 환절기 목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